belong here. They're spending so much money to keep them here when they could be spending it on other things. At least they're keeping them separate from us. A lot of bad things started to happen. They must just go. I don't know where they go. And they must just go. We're at the breaking point. People are living in fear. Why are you here? Why don't you just leave? How do your weapons work? I just want everyone watching this right now to learn from what has happened. 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디스트릭트 9은 반지의 제왕 감독이었던 피터 잭슨이 제작을 맡은 영화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독인 닐 블룸캠프는 남아공이라는 변방의 젊은 신입 감독입니다. 피터 잭슨이 일찍이 닐 블룸캠프가 SF 영화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영화를 제작합니다. 닐 블룸캠프는 디스트릭트 9 이후에도 엘리시움, 채피 등 SF 영화를 계속 내놓습니다. 영화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상공에 외계인이 출연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기법을 사용하여 SF 장르의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주인공 비커스 역의 살토 코플루의 구수한 아프리카노식 영어 액센트는 관객들로 하여금 남아공의 현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외계 비행선 안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외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외계인들을 위한 임시 거주 지역을 만들어 그들을 돕습니다. 그곳이 디스트릭트 9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28년이 지났고 정부의 지원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외계인들은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들과 마찰이 더욱더 고조됩니다. 남아공 시민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정부는 외계인 다국적 기구 MNU를 통해서 외계인들을 도심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를 추진합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모양이 새우처럼 생겼다 해서 프로온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온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인 비커스는 외계의 물질에 노출되고 점점 프론으로 변합니다. 디스트릭트 9은 SF 영화의 장르를 사용해서 현 인간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디스트릭트 9은 1960년대 남아공 디스트릭트 6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숫자 6를 뒤집어 9으로 만들어 마치 디스트릭트 6를 연상케 하는 감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디스트릭트 6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 디스트릭트 9을 다루면서 디스트릭트 6의 사건을 언급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다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트릭트 6의 위치를 일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흑인 지역으로 설명하는데 디스트릭트 6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컬러인들 지역입니다. 정확하게는 케이프 말레이라 불리우는 대부분이 모슬렘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노예로 끌려온 후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노예로 둘 수 없었던 화란 개혁교단은 끌려온 노예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장례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모슬렘 종교 지도자 이만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남부아프리카 모슬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종별 거주 지역을 구분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디스트릭트 6를 백인 거주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디스트릭트 6는 테이블 마운틴 중턱에 위치하고 항구가 아름답게 내다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디스트릭트 6 강제 이주는 1966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60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케이프 플랫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강제 이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박탈과 같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강제 이주로 가족 중심의 사회를 지탱케 해주었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한국의 빌라와 같은 플랫이라고 불리우는 거주지에 대부분 이동을 했는데 기존 마을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전통적 공동체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이웃 간의 서로서로 돌봄은 사라지고 타인들로 둘러싸인 가정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 밖은 위험한 곳이 되었고 좁은 집안에서 갇혀 있었던 가족은
큰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갱타운의 저자 돈 피녹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가족 안의 알코올과 폭력, 마약의 문제,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모는 일들을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청소년 남자아이들은 갱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여자아이들은 매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 중반에 케이프 플랫 지역에 매주 4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요청에서 1,300명의 무장군인을 케이프 플랫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조사에 의하면 10만 명의 갱 조직원이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영화 디스트릭트 9을 과거 디스트릭트 6의 사건의 패러디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강제 이주 뒤에 숨어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외계인과 인간의 다름에서 출발한 마찰로 강제 이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뒤에 외계인 다국적 연합 MNU의 탐욕이 숨겨져 있음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국가 폭력은 민족과 언어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백인에게만 제한하려는 그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다른 인종 그룹에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2008년 5월 남아공은 외국인 혐오증, 즉 제노포비아로 62명의 외국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노포비아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2015년 그리고 2019년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이지리아 갱 조직의 악의 다른 축으로 표현하지만 2019년 발생했던 제노포비아는 나이지리아인이 이 폭력의 주 대상이 되어서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비행기 2대로 자국민 640명을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작된 폭력은 남아공에 심각한 경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의 일거리를 빼앗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남아공 흑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깔려져 있습니다. 남아공 역사 안에 계속되었던 집단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의 자리에 서라. Hello. I'd like to buy some meat, please. Hey, run! Yes, have you got hamburger or steak roll? Does it look like a hamburger shop? Huh? Which one do you want? Goat head. Yeah, come on. I don't have the whole thing. Is that cat food there? Yeah. That's cat food, eh? Yeah. I'll have some of that, guys. Okay. Yeah. 영화가 SF 영화에서 사회 비판 영화로 전환하는 시점이 주인공이 외계 물질에 의해서 프론으로 변화되면서부터입니다. 비커스가 프론이 되면서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프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외로움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을 비인격으로 취급하며 소유 가능한 어떤 것으로 인식할 때 악은 잔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비인격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적 연구가 아닌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You can have the prawn. Okay? You let me fucking go. Run, because You let me go. run! You let me go. And keep on running, you fucking coward! Run! Run! We're not gonna talk. Let's just fucking kill him.
gonna get you out of here. I'm gonna get you to the dropship. Let's not talk about. Get out, man. I'm gonna get you there. I'm gonna get you to your boy. Come on, stay behind me. Stay behind me. 비커스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외계인 크리스토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각성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크리스토프를 도와줍니다. 이것은 진정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복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영화 디스트릭트 9은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명성, 목적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의 영적, 육조적 필요를 채워줄 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